지금 하고 있는 게 뭐죠? 항상성과 몸의 조절이다. 맞죠? 항상성과 몸의 조절이고, 이 항상성을 유지하는 물질이 뭐냐면 호르몬이라고 하죠. 맞지? 호르몬. 호르몬은 여러분들 어디서 나온다? 내분비계에서 나옵니다. 맞죠? 내분비계에서 분비가 되고, 호르몬이 흐르는 관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호르몬은 뭘 타고 흐르죠? 혈관을 타고 혈액이랑 같이 움직입니다. 맞죠? 그리고 호르몬은 이게 어떤 호르몬에 따라서 표적 세포나 표적 기관이 있다라고 했어. 맞죠? 기억이 날라나? 글루카곤의 표적 기관은 간이에요. 인슐린의 표적 기관은 이랑 그렇지. 와우. 기억력 와 너무 좋아. 모든 세포 맞죠? 이 그 당뇨병과 연관해서 외우면 좀 좋아요. 인슐린의 역할이 이제 혈당량을 줄이는데 그게 이제 사람 전체 몸 세포에 당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인슐린이야. 오늘 좀 안 졸린가 본데? 되게 눈이 반짝반짝해 되게 집중을 잘하고 있는데요? 아, 좀 푹 잤나요? 좋습니다. 그래야죠. 자, 아무튼 호르몬은 그렇다 해서 우리가 이 호르몬 파트에서 배우는 4가지 이제 유형이 뭐라고 했었냐면 티록신, 피드백 맞나? 피드백 F 발음 살려주셔야 돼요. feedback 오케이? feed 넘어갑시다. 자, 티록신 피드백 기억나? 항상성 조절의 최고 중추가 누구예요? 이재용이 누구야? 시상하부. 그렇지. 시상하부가 뇌하수체 전엽한테 분비하는 호르몬이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죠. 맞지? 줄여서 TRH죠. 맞나? 그리고 TRH를 받으면 뇌하수체 전엽이 갑상샘한테 자극하는 게 뭐죠? 갑상샘 자극 호르몬. 줄여서 TSH. 그 다음에 갑상샘에서 나오는 게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이야. 맞죠? 그렇게 좀 이해하셔야 되고. 또 두 번째 혈당량 조절 맞나? 자, 혈당량 조절에 쓰이는 호르몬 2가지 뭐였죠? 인슐린과 글루카곤. 글루카곤 대신에 또 나오는 게 하나 더 있죠. 그렇지. 에피네프린. 글루카곤이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 에피네프린이 있었다. 맞죠? 윤이 왜 이렇게 복습 잘했어? 아이고 이뻐라. 이거 너무 기특합니다. 맞죠? 그렇게 공부해야 돼요. 그렇지? 그다음에 3번째가 뭐냐면 체온 조절이야. 그렇죠? 요거는 이제 오늘 할 거고요. 그다음 4번째가 뭐냐면 삼투압 조절입니다. 맞나? 삼투압 조절을 하는 호르몬 딱 하나 있어. 뭐죠? 그렇지. 항인효 호르몬. 영어로 ADH. 맞죠? 항인효 호르몬은 어디서 나와? 그렇지. 뇌하수체 후엽입니다. 항후로 외우라 했죠? 명성 항후. 맞나? 황제의 부인을 황후라고 하죠. 이렇게 3개는 했었고요. 오늘 이제 체온 조절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체온 조절입니다. 체온 조절. 여러분들 이 체온 조절도 항상성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야. 왜냐하면 사람의 체온은 몇 도를 늘 유지해야 되죠? 그렇지. 36.5도를 유지해야 돼. 괜찮나요? 36.5도씨를 유지해야 하는데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 자, 체온이 이제 36.5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우리 체온이 뭐 예를 들어서 좀 단적인 예시로 가면 온탕에 들어가면은 따뜻한 물에 들어가면은 따뜻한 물이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으니까 체온이 순간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체온을 낮추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냉탕에 들어가면은 순간적으로 체온이 낮아질 수 있겠죠. 그러면 다시 체온을 높이려고 해야 되는 거야. 맞죠? 이런 온탕과 냉탕을 조금 이제 직접적으로 적어보자면 고온 자극과 저온 자극이 있겠죠. 맞나? 또 이게 또 여러분들 요 색깔펜 좀 이용해 줘야겠죠. 고온 자극은 빨간색으로 한번 가봅시다. 괜찮죠? 고온 자극과 저온 자극이 있을 수 있다. 맞나?
자,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그러면 고온 자극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체온을 낮추려고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맞지? 자, 그렇다면 고온 자극으로 체온을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 쌤이 두 가지를 좀 제시를 해줄게. 뭐가 있냐면 열 발생량과, 그렇지, 열 방출량이라는 용어도 어울리긴 하지만 발산량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되겠어? 열 발생량과 열 발산량이라는 용어를 쓴다. 알아들었어? 자, 이런 거죠. 이렇게 적기보다는 조금 더 쉽게 적으려면 체온이 평소보다 높을 때, 맞나? 체온이 평소보다 낮을 때, 이렇게 적어봅시다. 자, 체온이 평소보다 높아. 그러면 우리는 다시 어떻게 해야 돼? 낮춰야 돼요. 자, 이 단어의 국어적인 의미를 조금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봐. 열을 내 안에서 발생시키면 체온이 올라가 내려가. 그렇지. 이게 내 안에서 열을 발생시키면 체온이 올라가는 거야. 맞지? 열 발생 안 시키면 체온이 내려가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발생이라는 거는 내 안에서 열을 만들어내는 걸 의미하고, 발산이라는 거는 내가 가진 열을 바깥으로 어떻게 한다라는 거야?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체온이 높아. 그러면 열을 버려야 돼? 열 안 버리고 꽉 가지고 있어야 돼? 버려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돼? 체온이 높아. 그러면 열을 발생시키면 돼, 안 돼? 내 안에서 열을 만들면 돼, 안 돼? 안 돼. 이해했잖아. 이해 못한 척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열 발생량은 줄어야 들어야 됩니다. 요거 이해되겠어? 자, 열 발산량은 높여야 되죠. 그치? 내가 체온이 높으니까 내가 가진 열을 바깥으로 버려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열 발산량은 늘려야 돼요. 그다음에 체온이 낮으면 반대죠. 내가 지금 체온이 낮아. 그러면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내 안에서 열을 만들어내야 돼, 안 만들어야 돼?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열 발생량은 높여야 되고 열 발산량은 줄여야지. 내가 안 그래도 체온이 낮은데 바깥으로 열을 버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열 발산량은 줄여야 됩니다. 따라왔어? 자, 그러면 열 발생량을 조절하는 기작과 열 발산량을 조절하는 기작에 대해서 쌤이 좀 적어줄게. 자, 잘 봐. 열 발생량은 우리가 했던 거야. 얘는 주로 뭘로 하냐면 티록신 피드백으로 합니다. 되겠어? 티록신 피드백. 왜냐면 우리가 기억나나? 티록신의 역할이 뭐라고 했죠? 얘 역할이 뭐라고 했었지? 그렇지. 티록신이 사람이 많이 나오면 사람이 물질 대사를 촉진시켜서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낸다 했잖아. 맞지? 그 에너지가 뭐로서 또 쓰이는 거야? 체온을 유지하는 열 발생으로서 또 쓰이는 거죠. 이해하겠어? 그러니까 티록신의 역할은 뭐냐면 물질 대사를 촉진해서 뭘 만든다? 에너지를 생산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왔나? 물질 대사를 촉진해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어떻게 한다? 열을 발생시킨다. 요런 맥락으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맞죠? 그 말인즉슨 체온이 높을 때는 티록신 피드백을 할까 안 할까? 안 하겠죠? 체온이 낮을 때는 티록신 피드백을 하겠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알아들었어? 자, 얘가 좀 중요해요. 열 발산량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얘는 자, 잘 봐. 근데 이제 원래 두 가지인데 하나를 좀 더 추가할 거긴 해요. 하나 더 추가돼가지고. 자, 얘는 첫 번째 피부 근처 혈관입니다. 되겠어? 요렇게 하나 있고, 두 번째 뭐가 있냐면 털세움근이라는 게 있어. 되겠나? 털세움근. 오케이? 털세움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근육의 떨림입니다. 맞나? 근육의 떨림.
오케이? 자, 쌤이 한번 그려볼게. 체온이 높을 때랑 체온이 낮을 때 한번 그려볼게요. 내가 지금 체온이 높아. 지금 쌤이 이제 그릴 거예요. 요게 뭐죠? 그렇지. 누가 봐도 피부지. 맞잖아. 요게 뭐죠? 그렇지. 누가 봐도 혈관이죠. 맞나? 그 다음에 요게 뭐죠? 그렇지. 털입니다. 괜찮아? 두피 아닙니다. 두피가 이렇게 생기면 큰일 나겠죠. 그렇죠? 왜 그러세요? 자, 넘어가십시다. 자, 잘 봐. 체온이 낮을 때를 먼저 하는 게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 봐. 체온이 낮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추운 데서 이거 잘 알고 있잖아요. 사람이 이제 침팬지나 고릴라가 추운 데서 잘 버텨? 사람이 추운 데서 잘 버텨요? 그렇지. 침팬지와 고릴라. 왜 그렇죠? 털이 있으니까 무슨 효과가 있어? 보온의 효과가 있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 털이 이 공기층을 형성을 해서 마치 패딩처럼 내가 가진 열을 바깥으로 안 뺏기도록 공기층을 형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잖아. 털이 없는 사람들도 추운 곳에서 약간 소름 돋는 경험을 하죠. 그래서 뭐가 생겨? 닭살이 돋잖아. 맞죠? 그 닭살이 뭐냐면 털세움근이에요. 자, 어떻게 되면 이게 털이라고 합시다. 요 털이야. 흰색 털. 보이나? 털이에요. 이게 쌤 요 두 손가락이 털세움근이야. 알겠지? 자, 털세움근이 이렇게 이완되어 있을 때는 털이 어떻게 되어 있어? 누워 있죠. 털세움근이 수축을 하면 털세움근이 딱 수축을 하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 보는 그 닭살의 한 점이 되는 거예요. 딱 수축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돼? 털이 세워지는 거야. 그러면 털이 근육이야. 뭐야 이거 누가 군이라 적었어. 근이에요. 미안해. 털세움 군 아닙니다. 털세움 근. 알겠죠? 오케이? 자, 이게 털세움근이고, 요게 털이야. 털세움근이 수축하면 어떻게 된다? 털이 서요. 털세움근이 이완하면 누워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체온이 낮을 때는 추우니까 이제 털세움근을 어떻게 해야 되면 수축을 시켜야 맞나? 털세움근을 이렇게 수축을 시켜가지고 털을 어떻게 하려고 해? 그렇지. 털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털을 세우게 되면 요 털에 있는 요 부분에서 공기층이 형성이 돼가지고 어떻게 돼? 내가 가진 열이 바깥으로 안 뺏기겠죠. 맞나? 그래서 첫 번째 체온이 낮으면 털세움근은 어떻게 된다? 털세움근은 수축한다. 이해하시겠어요? 기작을 잘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일상생활에서도 여러분들 느낄 텐데 체온이 낮은 곳에서는 사람이 하얗게 창백해져 아니면 빨개져요. 창백해져. 왜 그러냐면 이 피부 근처 혈관이 어떻게 되냐면요. 굉장히 수축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약간 이런 좀 이미지 알고 있잖아요. 이게 혈관에 흐르는 게 물이잖아. 물은 열을 보관하는 능력이 꽤 좋거든요. 비열이 높단 말이야. 맞지? 그러니까 피부 근처에서 물이 많이 흐르고 있으면은 바깥으로 열이 뺏기기가 쉽겠죠. 이해했어? 근데 이제 피부 근처 혈관이 이렇게 수축을 해서 피가 많이 안 흐르면 바깥으로 열이 잘 빠져나가, 안 빠져나가? 안 빠져나가죠. 그렇지. 혈관이 작으면 물이 많이 안 흐르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런 거지. 뜨거운 물을 넓은 쟁반에다가 펼쳐 놓았을 때 식는 속도랑 뜨거운 물을 좁은 관에다가 넣어놓고 식혔을 때랑 누가 빠르게 식겠어요? 넓은 데 해놓으면 빠르게 식잖아. 맞지? 그러니까 피부 근처에서 많은 양의 물이 흐르면은 빠르게 식는다라는 거야. 바깥으로 열이 잘 나간다라는 거예요. 무슨 비유가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체온이 낮을 때는 피부 근처 혈관을 어떻게 한다? 피부 근처 혈관도 수축한다, 난다? 수축한다라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맞죠?
그리고 뭐 근육의 떨림 같은 것도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해보자. 여러분들 근육이 언제 떨려? 추울 때. 이때 근육의 떨림이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되겠어? 근육의 떨림도 증가해서 이 결과 어떻게 된다? 이 결과 열 발산량을 높여. 열 발산량을 낮추는 거야. 맞죠? 열 발산량을 낮춘다. 그래서 체온이 낮을 때 열 발산량을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적은 거예요. 따라왔어? 그러면 이 위에 거는 반대죠. 체온이 높으면 여러분들 좀 극단적으로 가볼까? 무더운 여름날 학교에서 뭐 축구나 농구 같은 거 해야 안 해? 하죠. 그럼 축구나 농구 같은 거 딱 하고 나면 사람이 어떻게 돼 있어? 벌게져 있어? 아니면 하얗게 막 창백해져 있어? 빨갛게 돼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 피부 근처 혈관이 확장되기 때문에 피부 근처가 빨개지는 거예요. 그러면 열 발산량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반대죠. 여기서는 털세움근은 이완에 수축해. 그는 이완하고. 그 다음에 피부 근처 혈관도 이완이요? 확장하죠. 똑같은 말이긴 해요. 근데 이완하면 이완용 넘어갑시다. 농담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근육의 떨림은 줄어든다. 맞죠? 이 결과 열 발산량은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맞나? 자,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암기기도 하지만 조금 여러분들 그냥 일상생활에서 떠올릴 수 있게 그냥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 맞죠? 자, 이제 암기할 걸 좀 설명드릴게요. 이게 중요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기억나나? 자율신경이라는 걸 배웠어. 맞아? 자율신경의 두 종류가 뭐였죠? 그렇지. 교감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이 아니고 부교감 선생님이란 건 없나요? 미안합니다. 자, 넘어갑시다. 교감, 부교감이야. 맞죠? 쌤이 교감, 부교감을 좀 직관적으로 이해할 때 어떻게 했어? 교감은 사람을 조금 업시키는 거야. 활동적으로 만들고 에너지를 더 소모하게 만들고 업시키는 거야. 맞죠? 지금 마치 선생님의 상태처럼. 맞나? 아니. 이게 지금 텐션이 올라 있잖아요. 이러면 자꾸 그 이상한 대로 세면 안 돼요. 그렇죠? 좋습니다. 부교감은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다운시키는 거야. 맞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 딱 떠올랐을 때 체온이 높아서 요런 작용을 할 때랑 체온이 낮아서 요런 작용을 할 때 각각이 좀 쓰일 건데 어느 게 좀 쓰일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 체온이 낮으면은 체온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지. 그러면 체온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면은 얘일까? 그렇지. 요 작용은 교감신경이 작용을 합니다. 되겠어? 교감신경이 작용을 해요. 맞나? 이거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체온이 낮으니까 체온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려면 교감신경이 작용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좀 편할 거예요. 맞죠? 근데 이게 문제예요. 잘 봐. 체온이 높아. 그러면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뭐가 떠올라? 부교감이 떠오르죠. 근데 이거는 부교감이 아니에요. 얘도 교감신경입니다. 그러면 쌤 이것도 교감이고 이것도 교감이면 교장 선생님은 어디 있나요? 이런 질문이 안 나오겠죠? 자, 이렇게 구분하는 거야. 얘는 교감신경의 강화로 외우셔야 돼요. 되겠어? 차이점 이해돼? 그러니까 얘는 교감신경이 강화돼서 체온을 높이는 거예요. 얘는 부교감신경이 발휘되는 게 아니라 교감신경의 약화로 외워주셔야 돼. 알아들었나? 그러니까 이 체온 조절에서는 부교감 신경이 쓰일 일이 없습니다. 알았지? 요게 조금 디테일한 차이점이 될 것 같네요. 알아들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해라기보다는 그냥 단순 암기죠. 요거는 그냥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 오케이? 좋아요. 자, 이건 아마 책이 없을 거야. 선생님이 뭐 책을 다 보긴 봤는데 책이 없는 거 좀 설명할게. 요거는 내신이나 수능에서 조금 애용하는 건데 요 차이점을 좀 이해하면 여러분들 이 파트를 좀 마스터할 수 있거든. 잘 봐.
자, 피부 직접 자극과 시상하부 직접 자극이라는 이 카테고리 안에서 좀 설명을 해볼게. 이건 좀 적어봐요. 피부 직접 자극은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야. 냉탕과 온탕입니다. 되겠어? 그리고 시상하부 직접 자극은 보통 실험쥐를 이용하여 시상하부에다가 directly가 뭐죠? 직접적으로 전기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사람으로 실험을 할 수는 없어. 시상하부 직접 자극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 뇌를 뒤집어 깐 다음에 그 감내의 시상하부에다가 바로 다이렉트로 전기 자극을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실험할 수가 없고 보통 쥐로 합니다. 알아들었나? 자, 그러면 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거든. 잘 봐. 온탕에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즉각적인 반응으로 체온이 높아져 낮아져. 체온이 높아지죠. 맞나? 이거 이해되나? 자, 온탕에 여러분들 들어갔다 생각해봐. 그러면 온탕에 뜨거운 물이 제일 먼저 어디에 닿여요? 피부에 닿이잖아. 맞지? 그러면 여러분들 체온이 순간적으로 올라가는 거 맞아, 아니야? 맞아요. 뭐 순간적으로 한 38도까지 올라갔다라고 칩시다. 괜찮아? 그러면 이제 피부가 온도가 올라가면 이 온도가 올라갔다라는 정보가 시상하부에 고마워요. 자석이 안 지워져. 옷이 두꺼워가지고 들고 갈게요. 들고 해도 되겠지? 잘 들릴 겁니다. 저거 조금 이따 먹죠. 요거까지만 설명하고 알았죠? 자, 온탕에 들어가면은 체온이 순간적으로 38도까지 올라가겠죠. 맞나? 그러면 이제 체온이 올라갔다는 정보가 이제 쭉 가서 어디로 전달돼? 시상하부로 전달이 돼. 맞나? 그럼 시상하부가 체온이 높네. 우리 이거 떨구자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게 시상하부에 전달돼서 시상하부가 체온이 높으니까 교감신경을 강화하겠어, 약화하겠어? 약화해서 다시 체온을 떨어뜨리려고 노력하죠. 맞나? 체온을 떨어뜨리려고 노력해서 다시 정상 체온이 몇 도로 돌아오겠어? 36.5도로 돌아옵니다. 이거 이해했어? 그 다음에 냉탕에 들어가면은 순간적으로 냉탕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체온이 어떻게 되죠? 피부에 직접 차가운 물이 닿으니까 낮아집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순간적으로 내 체온이 한 뭐 34도까지 낮아졌다라고 칩시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피부에서 34도를 느끼고 이 정보가 시상하부에 전달이 된 다음에 시상하부가 이제 명령을 어떻게 내리겠어? 체온이 낮네? 높이려고 명령을 또 내리겠죠. 그러면 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체온을 높인단 말이야. 열 발생량 늘리고 열 발산량 낮추고. 맞나? 너무 쌤 당연한 걸 적고 있나?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체온이 다시 높아집니다. 자, 뭐를 주목하셔야 되냐면 얘랑 얘를 주목하셔야 돼요. 알아들었어? 자, 이제 요걸 좀 비교할게요. 실험지를 가지고 시상하부에다가 다이렉트로 너는 지금 더운 상태야 라고 자극을 주는 거예요. 고온 자극을 시상하부에 바로 때려 넣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나는 지금 체온이 36.5도야. 춥지도 덥지도 않아. 근데 딱 정상 체온이야. 근데 인위적으로 바깥에서 시상하부 뇌에다가 너는 지금 더운 상태야 라고 다이렉트로 전기 신호를 때려 넣는 거예요. 맞나? 그러면 시상하부는 고온자극을 받아들였으니까 어떻게 하려고 해? 체온을 낮추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바로 체온의 하강으로 이어집니다. 되겠어? 응. 뭐 한 34도로 내려가겠지. 맞나? 그러니까 이게 인위적으로 조작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34도로 내려가게 된다. 이거 이해했어? 그 다음에 시상하부에다가 다이렉트로 반대로 이번에는 저온 자극을 때려 넣을 거야. 알았지? 시상하부에다가 다이렉트로 저온 자극을 때려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36.5도야. 36.5도인데
외부에서 전기 자극으로 내 뇌에다가 너는 지금 추운 상태야라고 저온 자극을 때려 넣으면은 이제 우리 뇌 시상하부는 아, 내가 지금 추운 상태구나 착각을 하겠죠. 그러면 체온을 어떻게 하려고 해?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체온을 올리려고 합니다. 되겠나? 그러면 한 38도까지 올라가겠죠. 맞아?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비교를 해볼게. 쌤 지금 보라색 네모친 부분을 잘 봐. 자, 이게 그래프 문제로 자주 나오거든요. 잘 봐요. 요렇게 있어. 맞나? 요게 체온이에요. Y축은 체온이야. 그래프 하나 더 그릴게요. 똑같이 그렸어. 맞지? 그리고 Y축은 체온입니다. 자. 이렇게 있어. 맞지? 자. 얘는 피부 자극이고요. 얘는 시상하부 직접 자극이야. 되겠지? 여기가 고온 자극일까? 저온 자극일까? 추측해봐. 여기가 고온 자극이야? 저온 자극이야? 고온 자극이지. 왜냐하면 피부에 고온 자극을 주면 바로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야? 체온이 높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피부에다가 자극을 하면은 바로 나타나는 반응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얘는 고온 자극이에요. 맞나? 지금 쌤이 지금 보라색 네모 쳐놨잖아. 보이지? 이게 고온 자극이잖아. 맞지? 고온 자극을 피부에다가 주니까 피부는 즉각적으로 체온이 어떻게 되는 거야? 올라가는 거예요. 맞지? 그러니까 얘는 고온 자극이야.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얘가 그럼 뭐겠어? 저온 자극이야. 이거 이해되니? 그러니까 냉탕에 들어가는 게 이게 다른 말로 저온 자극이잖아. 그치? 냉탕에 들어가면 피부는 바로 차가운 걸 느끼기 때문에 즉각적인 반응으로 체온이 낮아지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피부 자극은 고온 자극을 받으면 체온이 올라가고 저온 자극을 받으면 체온이 내려가는 거예요. 맞나? 근데 여기로 와봐. 얘는 이제 시상하부 직접 자극이거든요. 시상하부에다가 다이렉트로 고온 자극을 주니까 어떤 반응이 일어나? 체온이 떨어지지. 그러면은 요 부분이 무슨 자극이야? 그렇지, 얘는 저온 자극이에요. 이거 구분하는 문제가 함정 문제로 굉장히 자주 나왔었어요. 알겠지? 1호 계정에서는. 2 계정에서도 쌤이 봤을 때는 뭐 당장 문제의 어떤 수준이나 어떤 문제 유형이 갑자기 확 바뀌진 않을 거예요. 맞죠?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걸 짚어드리는 거예요. 여기가 무슨 자극이야? 고온 자극이지. 맞나? 그러니까 시상하부에다가 다이렉트로 너는 더운 상태야 라고 하면은 아, 난 지금 덥구나. 체온을 떨어뜨려야겠다 해서 떨구는 거예요. 맞지? 지금 봐봐. 무슨 자극이냐에 따라서 아예 그래프가 같아 달라.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야. 맞지? 이거를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알아들었어? 좋아요. 요게 아마 책에 없을 거거든요. 이거 없어서 좀 정확하게 좀 적어 놓으시고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유림 이해되니? 유림이도 이해되나요? 유연아 이해되니? 재욱이 오케이? 헌주야 이해됐어? 성민이 괜찮나? 좋습니다. 요런 거 있다라는 거. 준서 오케이? 다 좋은 것 같고요. 자, 우리 조금만 쉬었다가 쌤 병원체까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알았지? 자, 질병과 병원체다. 맞나요? 자, 들어갑니다. 일단 여러분들 질병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있어야 되는데요. 질병은 크게 둘로 나누면 질병이 뭐야? 병이죠, 병. 아프면 이게 질병을 걸리면 아프다는 말이야. 맞죠?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질병의 종류를 크게 둘로 나누면요. 비감염성 질병과 그렇지. 질병과 감염성 질병으로 나뉜다. 맞나요?
쌤이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눠 드릴게요. 비감염성 질병을 다시 둘로 나누면 대사성 질환과 유전병으로 나뉘어요. 오케이? 자, 대사성 질환은 이게 우리가 앞서 배웠던 물질 대사 파트에서 좀 했던 건데, 물질 대사,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물질 대사를 해야 뭐 세포 호흡이나 뭐 단백질 합성이나 이런 물질 대사를 해야 살아갈 수 있단 말이야. 물질 대사에 이상이 생겨서 걸리는 질병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아는 것 중에는 당뇨병이 있습니다. 맞죠? 당뇨병은 뭐냐면 인슐린이 안 나오거나 아니면 인슐린이 나와도 인슐린 민감도가 떨어지면은 역할을 못 하죠. 그러면 인슐린이 해야 될 물질 대사를 못 하니까 당뇨병이라는 질병에 걸리는 거야. 맞지? 또 뭐가 있냐면 고혈압 있습니다. 맞나? 고혈압. 또 뭐가 있냐면 고지혈증 이런 거 있죠. 맞나? 고지혈증이 혈관에 이제 지방이 많아서 혈관 피가 잘 안 흐르는 거예요. 맞죠? 고지혈증으로 인해서 또 고혈압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쌤 말했었나? 고혈압 환자가 짠 음식 먹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고혈압 환자가 짠 음식 먹으면 어떻게 돼? 혈장 삼투압이 높아져서 ADH가 분비되면 수분 재흡수를 해가지고 혈관에 흐르는 물의 양이 더 많아지면 혈압이 더 높아져서 혈관이 터지면 죽어요. 뇌나 목 뒤쪽 혈관이 터지면 진짜 죽거든요. 맞죠? 뇌졸중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유전병은 이제 다행히도 빠졌어요. 생원에서. 맞지? 이제 유전에 대한 좀 디테일한 킬러 내용들은 전부 그 세분화된 과목. 맞죠? 고3 때 하는 그 세분화된 과목으로 들어갔는데, 요거는 좀 디테일하게 적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책에 좀 있나? 없네요. 혈우병 하나 있긴 하네. 혈우병 하나는 적어드릴게요. 혈우병. 혈우병 혹시 들어봤나? 혈우병이 뭐죠? 피가 안 굳는 거예요. 원래 이제 여러분들 혈구의 성분에는 백혈구, 적혈구 말고도 혈소판이라는 게 있거든요. 혈소판이 그 피가 상처가 생겨서 피가 났을 때 피가 굳어야 되잖아. 맞지? 피딱지가 생겨야 그 출혈이 멈추는데 혈우병은 뭐냐면 혈소판이 없어서 피가 굳어 안 굳어? 안 굳어. 그러면 작은 상처에서도 많은 양의 피를 흘리게 되면 과다 출혈로 죽을 수가 있어요. 맞지? 계속 피가 흘러요. 그러니까 빠르게 치료를 해야겠죠. 종이에 비인다고 바로 죽는 게 아니고 그 상태에서 한 며칠 몇 달을 방치하면은 큰일 나겠죠. 그렇지? 그래서 사실은 혈우병 환자들은 외부 출혈은 눈에 바로 보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야? 내부 출혈이거든요. 내부에 상처가 생겨서 출혈이 나면 그거는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서 그게 좀 위험해.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혈우병 환자들은 되게 어디에 좀 사냐면 응급실 근처에서 많이 살기는 해요. 바로바로 갈 수 있게. 그렇게 됐고, 아무튼 뭐 유저병에는 난모양 적혈구 빈혈증 이런 것도 하나 적어줄까? 난모양 적혈구 빈혈증. 이런 것도 유전병의 한 종류입니다. 맞죠? 자, 감염성 질병에 이제 비감염성 질병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얘는 병원체라는 게 있어 없어? 있죠. 맞나?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병원체가 총 5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 병원체에 감염이 됐을 때 감염병에 걸리는 거야. 그리고 이거를 감염병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쌤이 가진 병원체를 원자한테 주면 어떻게 돼요? 원자도 걸려요. 맞지? 맞죠? 이런 병들은 병원체가 없기 때문에 쌤이 원자를 감염시킬 방법이 있어 없어? 없죠. 쌤이 당뇨병이라고 야 당뇨병 걸려라 이렇게 안 되잖아요. 맞지? 그런 건 안 된단 말이야. 맞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절대 감염성 질병이 아니란 말이야. 맞죠? 그래서 뭐 이런 병에 걸린 사람들을 피할 이유는 없어요. 사실 맞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을 할 줄 알면 감염성 질병에 걸린 사람은 좀 피해 주시면 좋겠죠. 맞지? 좋아요. 그럼 감염성 질병에 뭐가 있냐? 우리 이 병원체의 종류부터 조금 공부를 해봅시다. 알았죠? 자, 한번 적어보자. 병원체의 종류야. 체의 종류.
자, 병원체의 종류를 쌤이 몇 가지 있다 그랬죠? 5가지 있다 그래서 5가지 좀 적어 드릴게요. 아마 책에 4개밖에 안 적혀 있긴 할 거예요. 하나 더 적어 줄 거야. 이거 분명히 학교에서는 다룰 겁니다. 자, 이제 크기 순서대로 좀 적어 드릴게요. 첫 번째, 변형 프라이온입니다. 변형 프라이온. 응? 변형 프라이온은 안 적혀 있어요. 이거 필기하실 거예요. 하셔야 될 겁니다. 프라이온. 계란 프라이 온. 온오프 할 때 온. 넘어갑시다. 자, 두 번째 뭐죠? 왜 그래요? 바이러스 있습니다. 맞죠? 바이러스. 세 번째 세균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가 원생 생물 있습니다. 괜찮나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곰팡이가 있다. 맞죠? 쌤이 지금 적은 요 순서가 뭐냐면 작은 거부터 큰 거 순서예요. 알아들었나? 여기가 제일 작고요. 1로 갈수록 점점 커집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자, 이 디테일한 내용을 좀 적어 드릴게요. 변형 프라이온이 뭐냐? 얘는 세포가 아닙니다. 굉장히 작거든요. 얘는 유전 물질도 없습니다. 유전 물질도 없어요. 얘는 저스트 단백질 덩어리예요. 단백질 덩어리. 그러니까 얘는 뭘로만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단백질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맞나? 쌤, 그러면 얘가 왜 어떤 병원체입니까? 라고 했을 때 굉장히 위험한 병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이 우리 머릿속에는 정상 프라이온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정상 프라이온이 작용을 해야 어떤 뇌 안에서의 어떤 전기적 작용이 잘 일어난단 말이야. 근데 우리 뇌 안에 변형 프라이온이 하나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 변형 프라이온 하나가 정상 프라이온 하나를 변형 프라이온으로 만들어요. 그럼 변형 프라이온이 몇 개 되죠? 그 두 개가 다시 정상 프라이온 두 개를 변형 프라이온으로 만들어요. 그럼 몇 개 되죠? 그 다음 몇 개 되겠어? 등비급수야. 공비가 얼마야? 2예요. 맞죠? 그런 식으로 변형 프라이온이 누적이 되면 뇌에 구멍이 생겨요. 구멍이 송송송송 뚫리고 인간의 어떤 지적 능력이나 이제 언어 능력 이런 걸 상실해 가는 거야. 맞죠? 그래서 이 대표적인 질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광우병이 있단 말이야. 광우병이 뭐냐면 소에서만 작용하는 변형 프라이온이 있어요. 그게 이제 소를 이제 미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광우병이라고 부르잖아. 맞죠? 그 대표적인 질병이 광우병이고 다행히도 광우병은 인간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광견병이랑은 또 달라요. 광견병은 물리면은 좀 위험해. 그거는 알겠죠?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광견병은 아예 다른 종류예요. 알았지? 그러니까 광우병에서 이제 나온 게 변형 프라이온이고 인간이 걸리는 변형 프라이온 질병도 하나 있기는 해요. 그거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바이러스 이제 설명드립니다. 바이러스도 세포가 아닙니다. 자, 얘는 뭘로 구성되어 있냐? 단백질 껍질에 플러스 유전 물질로 되어 있어요. 되겠나? 유전 물질로 되어 있다. 이때 유전 물질 하면 뭐가 있죠? RNA와 DNA가 있어. 맞지? 그래서 RNA를 들고 있으면 RNA 바이러스, DNA를 들고 있으면 DNA 바이러스가 되는 겁니다. 되겠어요? 좋습니다. 자, 바이러스 여러분들 본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있었죠? 박테리오 파지라고 해서 맞나? 기억나나? 요거 맞지? 요게 지금 쌤이 그린 게 단백질 껍질이고요. 요 안에 뭐가 있냐면 요렇게 생긴 DNA 유전 물질이 들어있는 거야. 맞죠? 요게 바이러스입니다. 이거 이해되겠어? 자, 그 다음에 세균 들어갑니다. 세균부터가 세포예요. 얘는 세포입니다. 따라왔나? 근데 얘는 무슨 세포냐면 단세포고요. 여러분들 단세포가 뭐야? 세포 몇 개? 세포 하나가 하나의 생명체인 걸 단세포라고 부르죠. 맞나? 여러분들은 다 세포야. 인간은 보통 한 6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다세포 생물이고 얘는 단세포 생물. 그 다음에 원핵세포입니다.
이게 이제 원시핵세포의 줄임말이거든요. 원핵세포. 되겠나? 이거에 대해서 얘랑 좀 비교해서 설명을 해줄게요. 원생생물이랑. 알았어? 자, 원생생물도 얘도 세포입니다. 그리고 얘도 단세포예요. 근데 이 친구는 진핵세포입니다. 되겠나? 쌤,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의 차이점이 뭔가요? 자, 요 차이점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알았지? 원핵세포는, 진핵세포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여러분들 세포라는 것은 뭐냐면 세포막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되는 거 맞아? 맞죠? 얘도 세포막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세포죠. 얘도 세포막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세포야. 맞나? 근데 세포 안에 원래 뭐가 있어야 돼? 세포막 안에 핵이 있어야 돼요. 얘는 핵막이 있어가지고 핵질과 세포질이 구분이 돼요. 되겠어? 핵질과 세포질이 구분이 되는 거야. 핵막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진핵세포가 지금 제일 최신 버전이에요. 우리도 진핵세포야. 그 다음에 핵막 말고도 또 뭐 있냐면 여러분들 이거 통합과학에서 한번 했을걸? 소포체 알죠? 소포체. 이게 막성소기관이라고 불러요. 골지체도 알죠? 맞나?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도 알죠? 맞나? 그 다음에 식물 같은 경우에는 뭐도 있어? 엽록체도 있죠. 맞지? 뭐 막성소기관이라고 불러요. 세포 안에 소포체, 골지체,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뭐 이런 거 맞나? 이런 것들이 다 있는 세포가 진핵세포야. 얘는 핵막도 있고 막성소기관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막으로 되어 있는 작은 기관들. 예를 들어서 소포체, 골지체, 미토콘드리아 같은 것들도 있다. 따라왔나?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핵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DNA나 RNA 유전 물질이 들어있죠. 맞지? 자, 원핵세포는요. 이게 다 없어요. 그러니까 핵막이 없어. 막성 소기관도 없어요. 뭐만 있냐? 이 안에 유전 물질만 둥둥 떠다닙니다. 괜찮아요? 이게 원핵세포야. 알아들었나? 차이점 구분돼? 원시핵세포. 그래서 유전 물질이 세포 질에 둥둥 떠다닌다. 그래서 세균은 원핵세포, 원생생물은 진핵세포입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제일 큰 곰팡이는 얘도 당연히 세포겠죠? 크니까. 근데 얘는 다세포예요. 여러 개의 세포가 하나의 생명체처럼 이제 작용을 하고, 그리고 이 친구도 진핵세포입니다. 되겠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따라왔죠? 그리고 세균에서는 조금 디테일하게 외우시면 좋은데 이 원핵세포는요. 웃긴 게 세포벽이 존재합니다. 세포벽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 세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게 세포를 딱 보면 좀 딱딱해. 바깥쪽에 벽이 있거든. 우리 좀 기억나나? 동물세포랑 식물세포 비교할 때 차이점 중에 하나가 동물세포는 세포벽이 있어 없어? 없죠. 식물세포는 세포벽이 있단 말이야. 맞지? 그거랑 비슷하게 세균은 세포벽을 가지고 있다. 되겠나? 헌주? 네.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잘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가볼게요. 각 병원체가 일으키는 질병에 대해서 좀 적어드릴게요. 알았지? 자, 첫 번째 뭐죠? 변형 프라이온이야. 자, 변형 프라이온이 일으키는 질병은 아까 말했던 무슨 병? 광우병이 있어. 맞나? 다행히도 광우병은 누가 걸려? 소가 걸리고 인간은 지금 한 번도 걸린 사례가 없습니다. 알겠죠? 근데 인간 광우병이라는 별명을 가진 질병이 있어요. 인간 광우병이라는 별명을 가진 질병이 있어. 얘랑은 다른 병이긴 해. 근데 이제 별명이 인간 광우병이에요. CJD입니다. 약자예요. 이제 풀네임을 먼저 적어드릴게. 크로이츠펠트 야코병. 약자로 CJD예요. 이거는 인간이 걸리죠. 소는 안 걸리고 인간이 걸린다. 자, 크로이츠펠트 C.
맞나? 야콥은 한국식 발음이고 이제 쌤 같은 이제 미국 출신들은 어떻게 발음을 해? Jacob. Understand? Jacob. J죠. 이 한국식 발음으로 야콥이라고 하고 맞나? 크로이츠펠트 제이콥 병이 영어로 뭐야? disease 맞죠? disease 크로이츠펠트 야콥병 되겠어? 요게 변형 프라이온이 만드는 질병입니다. 아쉽게도 치료법이 없어요. 걸리면 죽어야 돼요. 알았지? 이거 변형 프라이온이 뇌로 들어가기도 어려울 뿐더러 진짜 극한의 확률로 들어가면요. 변형 프라이온이 계속 정상 프라이온을 뭘로 만들어요? 정상 프라이온을 전부 변형 프라이온으로 만들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뇌 구멍 송송 뚫리고 지적 능력 떨어지고 언어 능력 상실하고 좀비처럼 변해요. 그러다가 서서히 생명력을 다해 가는 거죠. 맞지? 위험한 질병입니다. 자, 요거 하나만 딱 외워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뭐죠? 바이러스야. 맞나? 자, 바이러스성 질병 딱 적어드릴게요. 외웁시다. 그렇지. 독감의 홍소천이에요. 여러분들 독감에 걸린 홍소천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지? 홍석천 알죠? 홍석천 동생 이름이 홍소천이거든요. 아니요, 불확실합니다. 그냥 만들어낸 거예요. 자, 잘 봐. 독이 뭐야? 독감입니다. 감이 뭐야? 감기예요. 애가 뭐야? 에이즈예요. 에이즈. 맞죠? 그 다음에 홍이 뭐야? 홍역입니다. 소가 뭐야? 소아마비예요. 소아마비가 최근에 이제 거의 정복이 됐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제 걸릴 일이 잘 없을 거야. 얘는 당연히 지금 전복되어 있는 상태죠. 천이 뭐야? 천년두입니다. 천년두. 천년두. 들어봤나? 천년두고요. 이거 6개만 정확히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겠어? 이때 이제 천년두가 좀 유명하죠. 천년두에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나 해드릴게요. 이 중세 유럽인가? 중세라고 해도 되나? 아무튼 이제 천년두의 창궐로 인해서 유럽 인구가 굉장히 많이 죽었던 때가 있었어. 이때 이 천년두라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뛰어들었죠. 이때 영국의 한 화학자야. 맞죠? 영국의 한 화학자 이름 뭐죠? 제너. 그렇지. 영국의 화학자 제너라는 사람이 천년두를 정복하기 위해서 막 자료도 조사하고 막 실험도 하고 이러다가 한 소문을 들어요. 무슨 소문을 듣냐면 하도 이 천년두 때문에 사람이 많이 죽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마을마다 계속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어떤 특정 마을에서는 천년두로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 그래서 이 소문 딱 듣고 그 마을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 직접 찾아갔죠. 그랬더니 그 마을 사람들이 무엇을 좀 해먹고 사는 이거 아나요? 이 스토리? 유림이 좀 아는 눈치인데? 모릅니까? 이 마을이 소젖을 짜가지고 우유를 만들어 먹는 우유 장사를 하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근데 소젖을 짜는 사람들의 손을 딱 봤는데 천년두 증상이랑 비슷했던 거야. 그게 뭐냐면 우두였어요. 우두. 그러니까 소들이 걸리는 천년두라는 거야. 맞죠? 근데 이 우두는 사람한테는 막 그렇게 치명적인 병원체가 아니었던 거죠. 한번 딱 걸리고 그냥 뭔가 내 본인의 면역력 때문에 자연 치유되는 그런 질병이었어요. 맞죠? 근데 우두에 걸린 사람은 천년두에 다시는 안 걸리더라는 거야. 이게 뭐냐면 최초의 백신이죠. 여러분들 백신의 원리가 뭐야? 이 백신의 원리가 약한 병원체를 미리 투여를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면역력을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다음에 강한 병원체가 들어오더라도 곧바로 내 몸에서 방어작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걸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제너란 사람이 우두 바이러스를 가지고 백신을 만들어서 천년두를 정복을 해냈죠. 그렇지?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맞나? 이제 근데 이것도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천년두는 여러분들 이 바이러스 중에서 RNA 바이러스랑 DNA 바이러스가 있거든. RNA는 단일 가닥에 염기 서열이 이렇게 되어 있고 DNA는 이중나선에 염기가 이렇게 안쪽으로 배열되어 있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얘는 돌연변이가 잘 안 일어나요. 근데 이 친구는 돌연변이가 겁나 잘 일어나. 맞지?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다행히도 DNA 바이러스였기 때문에 돌연변이가 잘 안 일어나서 정복이 가능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독감이나 감기 같은 건 어때? 이거 정복돼 안 돼? 안 돼요. 뭔가 이렇게 백신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 그 백신의 내성을 가진 병원체가 또 나와요. 그리고 그거를 또 이기는 병원체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이제 살다 보면 느낄 텐데 주기적으로 새로운 감염병이 등장을 하죠. 최근에는 코로나였다가 그 전에 뭐 있었어? 메르스 있었고 그 전에 사스 있었고 맞지? 이게 아마 또 나올 겁니다. 코로나 다음으로. 이게 인간의 역사는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럼 이런 바이러스들은 전부 RNA 바이러스여서 돌연변이가 잘 일어나는 겁니다. 알겠나? 이런 거는 정복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자, 아무튼 이렇게 되고 요거까지 좀 적어드릴게요. 이 바이러스성 질병의 치료제 이름을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항바이러스제라고 합니다. 항바이러스제. 되겠어? 외우기 쉽지? 바이러스 치료제니까 무슨 제? 항바이러스제. 맞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병 세균 뭐야? 세 번째 병원체 뭐야? 세균입니다. 자, 세균도 쌤 딱 적어드릴게요. 이렇게 외우면 돼. 여러분들 코크계의 쌍두무차 뭐죠? 코크, 펩시랑 코카콜라 맞나? 뭘 더 좋아하세요? 코카콜라? 준선 뭐 더 좋아하니? 예. 유림이 뭐 좋아하니? 둘 다 더 선호하는 게 있습니까? 없군요. 좀 피곤하니? 괜찮아요? 유진이 뭐 좋아해? 다 좋아? 펩시파 있다. 성민이 펩시파. 그렇죠. 그렇군요. 제로 아니면 그런가요? 쌤은 제로만 먹어요. 그래요? 그 저번에 들었던 것 같아, 그렇지? 자, 펩시랑 콜라랑 경쟁을 해요. 싸우면 누가 이기죠? 그렇지. 결국 파탄 나요. 암기 기가 막히다, 맞죠? 페콜 결파탄입니다. 되겠어? 그렇지. 페콜 결파탄. 자, 펩시랑 콜라랑 싸우면은 결국 파탄 나겠죠. 그렇게 외우라고요? 네? 좋습니다. 자, 폐가 뭐냐? 폐렴입니다. 되겠어? 콜이 뭐냐면 콜레라예요. 되겠어? 그다음에 결이 뭐냐면 결핵입니다. 파가 뭐냐면 파상풍이야. 그렇지. 탄이 뭐냐면 탄저병입니다. 맞죠? 어때? 외우기 쉽죠? 폐콜 결국 파탄 난다. 되겠어? 잘 외워질 겁니다. 자, 요 바이러스성 질병의 치료제 이름은 뭐냐? 항생제야. 항생제. 백신 여기 적어놨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거 안 돼요.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자, 항생제야. 알겠죠? 세균성 질병의 치료제를 항생제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잘 봐. 감기가 걸렸어. 병원 가서 항생제 놔주세요 하면 이제 잘못된 거예요. 맞지? 맞잖아. 감기가 걸렸는데 병원 가서 항생제 맞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맞지? 약간 항생제라는 이름 자체가 조금 사회적으로 그냥 치료제라는 어떤 그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용어잖아요. 맞죠? 근데 이제 좀 이제 언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이게 좀 이제 전공학적으로 봤을 때는 항생제는 뭐만 치료할 수 있다? 세균성 질병만 치료할 수 있다라는 거야. 맞죠? 소아마비 걸렸는데 이제 항생제 투여하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야. 맞죠? 괜찮나요? 독감도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자, 아무튼 항생제라고 하고요. 자, 빨리빨리 해봅시다. 네 번째 뭐죠? 원생생물이야. 원생생물은 여러분들이 잘 봐주셔야 되는 게 질병이 많이 있진 않아요. 딱 하나만 외우시면 됩니다. 뭐냐면 아니죠. 얘는 말라리아. 그렇지. 말라리아만 외우시면 돼요. 말라리아. 맞나? 자, 근데 이 말라리아만 외우시면 되는데 이거를 외울 때 좀 이상하게 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 봐. 말라리아의 병원체가 뭐죠? 라고 물었을 때 모기라고 답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러면 틀려요.
말라리아를 모기가 옮기는 건 맞아요. 근데 생각을 해봐. 원생 생물은 단세포 생물이야. 모기가 단세포 생물인가요? 그렇지 않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게 말라리아 모기가 워낙 좀 유명하다 보니까 말라리아 병원체를 모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구분을 합시다. 말라리아는 병원체가 있고요. 매개체가 따로 있어. 이해했어? 그러니까 매개체가 누구냐면 모기예요. 되겠나? 그러면 말라리아의 병원체는 뭐냐? 말라리아 원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알겠지? 원균. 말라리아의 원인이 되는 균이라는 의미예요. 되겠어? 말라리아 원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혹시나 학교에서 프린트물 같은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나 더 나올 수도 있거든. 말라리아 말고 수면병이라고도 있어요. 수면병. 이 병 걸리면은 여러분들 그 점점 잠에 들어가는 시간이 길어져요. 그러니까 이 병에 걸리면 초기에는 하루에 한 뭐 6, 7시간 자다가 한 달 뒤에는 9, 8시간 9, 10시간 자다가 한 몇 달 더 뒤에는 12시간씩 자다가 계속 수면 시간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죠? 영원히 자는. 그렇지, 영원히 자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이 수면병이 딱 그런 병이거든요. 자, 수면병의 매개체는요, 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봤을 때 이놈들이 문제야. 맞죠? 모기파리. 맞나? 그리고 수면병의 병원체 이름이 좀 이상한데 트리파노소마입니다. 트럼프가 아니고 야씨 미국 대통령이라고? 그건 아니고요. 트리파노소마. 소마. 그러니까 이제 트리가 영어로 나무잖아요. 맞지? 나무를 파는 소마예요. 꼬마 말고 소마예요. 알겠죠? 진짜 막 갖다 붙인다. 맞죠? 되겠어? 이리로 가야 되죠? 조심히 가시고요. 요거 끝부분은 살짝 봐주세요. 그다음에 원생 생물은 자, 딱 말씀드릴게요. 얘는 치료제가 없습니다. 치료제가 없어요. 알았지? 면역력으로 이겨내거나 아니면은 그냥 죽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 5번째 마지막 뭐야? 곰팡이 맞나? 곰팡이. 안녕. 조심하세요. 그래. 고마워요. 자, 곰팡이 질병은 딱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여러분들 여기 남학생들은 다 한 번씩 걸릴 겁니다. 무좀이에요. 뭐요? 뭐라고? 곰팡이 버섯도 곰팡이의 한 종류죠. 그렇지? 근데 버섯은 질병은 아니고요. 무좀 뭐라고? 한 번 걸리면 잘 안 걸려. 그렇진 않아요. 얘는 한 번 걸려도 또 걸립니다. 이 친구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감염성이랑 그러니까 그 치사율이랑 감염성은 반비례하거든요. 맞지? 얘는 감염성은 겁나 높아요. 근데 치사율은 그냥 제로예요. 얘 때문에 죽는 사람 났어. 난 본 적이 없어. 무좀은 남학생은 거의 다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군대 가서 여러분들 훈련병 때 뭐 받아? 그 위에 선임들이 쓰던 군화를 계속 물려봤거든요. 그렇지. 뭐 군화는 6.25 때부터 쓰던 건 아니겠죠. 수통은 6.25 때부터 쓰던 건데 아무튼 이제 그런 신발을 받고 한번 이제 한 달 동안 그 신발만 신고 다니면요. 또 오래 걷다 보면 습기 차잖아. 맞죠? 무좀 살기 좋은 환경이든 밀폐된 공간에서 습기도 차 있지. 그다음에 위에서부터 오만 사람들이 다 썼던 신발이잖아. 맞죠? 무조건 걸립니다. 근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얘는 처방전도 필요 없어. 그냥 약국 가가지고 무좀 치료제 주세요 해서 바르면 끝나요. 이거는 치료가 굉장히 쉽다. 그래서 얘 치료제 이름은 항진균제입니다. 진균제. 디테일하게 좀 외워주셔야 돼요. 바이러스 치료제는 항바이러스제. 그다음에 세균성 치료제는 항생제. 그다음에 곰팡이 질병 치료제는 항진균제. 되겠나?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치료제 이름을 좀 정확히 외워주시고 변형 프라이온이나 원생 생물 같은 경우는 딱히 이제 치료제를 명명하는 그건 없다라는 거죠. 되겠어? 요까지 좀 해보도록 할게요. 알았지? 그리고 115쪽에 요거는 그냥 가볍게 읽자. 이건 칠판에 적기도 민망해요. 115쪽 중간에 보면은 감염성 질환의 감염 경로와 예방 보입니까? 접촉. 그냥 당연해요. 접촉하면 감염됩니다. 맞죠? 침방울 또는 공기. 그다음에 뭐 같이 먹는 음식물.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파리나 모기 같은 매개 생물로 인해서 감염성이 일어납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이제 모기나 파리 같은 거 조심해야 돼요. 맞지? 아프리카 가본 사람 없겠죠? 되겠어? 좋습니다. 요렇게까지 해서 질병과 병원체 했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몸의 방어작용부터 ABO식 혈액형까지 좀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고생했습니다.